네,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나왔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인데 북한 보니까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표현하는데 오늘 밤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루어질까요? 뭐 대규모의 그런 축하 행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제 그 김씨 일가 백두혈통의 그런 집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백두혈통의 집권하에서 우리는 그 어느 제국주의 국가도 우리를 파괴할 수가 없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위대한 전과를 거두었는가? 김일성 주석과 인민군 사령관의 지휘하에서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크고 악독한 제국주의 세력을 두 번이나 승리하였다. 첫 번째는 일본의 이제 패배죠. 예. 태평양 전쟁에서 김일성 장군의 지도력으로 조선인민이 해방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전쟁입니다. 지금 6.25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쳤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그런 정권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제 3대 세습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꼭 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을 얻어서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기보다는 거기에 더해서 독자적인 업적을 내세움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핵무력, 그리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 협상, 세 번째는 인민의 그런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업적들이죠. 뭐 평양시에 5만호 그 새로운 아파트 건설을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이런 유락 시설, 공원 같은 것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에 이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지만 마지막 부분에서의 이런 성과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사정도 어렵고 북미 간의 어떤 협상도 진척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이런 업적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이제 이어받은 나도 예. 굉장히 이제 공화국의 위대함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예. 북한은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5의 배수인 꺾어지는 날에 해죠. 꺾어지는 날에 꺾어지는 해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오늘 밤에는 열병식까지는 열릴까요? 글쎄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벌써 지난 10년 동안은 되게 야밤에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야밤에 이제 그런 열병식을 했는데 예. 그런 준비에 관한 어떤 확실한 보도가 없는 것을 본다면은 그렇게 큰 규모의 전승절 행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였을 때 아. 어떤 메시지를 예.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뭐 트럼프 행정부 2기와의 어떤 큰 이제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로 나올 것인지 예. 아니면 우리는 급한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와 네. 뭐 군사 안보상으로 또 경제상으로서 돈독한 협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하지 않다. 오판하지 말아라. 예. 초조하고 불리한 것은 시간을 끄는 미국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낼 수가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 새로 정부가 출범하였지 않습니까? 예. 6월부터. 거기에 대해서 언급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 먼저 한 것이 그동안 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던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을 완화하자 그랬고 네.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까지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만약에 김정은 총비서가 국무위원장이 어떤 구체적인 남북관계 메시지를 낸다면 예. 그리고 그 메시지가 부정적이거나 호전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라면은 네. 좀 더 이런 우리 정부의 대북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호응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아무 언급이 없다면 예.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북한의 IT 네네. 노동자들을 해외로 취업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인을 굉장히 중용에 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의 이런
어느 정도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또 압박도 가하는 것 같은데 북한은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일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그런 미국 재무부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있지만 예. 또 이제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적어도 90년대 초반부터는 계속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떤 백악관 혹은 국무부의 높은 위치에 있는 결정권자의 결정이 아니라 재무부가 재무부의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의 결과다. 이런 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예전에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 그 은행에서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제재, 법안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란 것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뭐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각을 지는 그런 태도 돌변의 모습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할 가능성도 그러면 많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전에 사실 백악관 고위관리가 메시지를 예. 냈죠.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가 뭐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통은 항상 열려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재무부가 재무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 네네. 뭐 경찰이 있다면은 뭐 그 차를 누가 몰든지 간에 그 빨간 신호등을 지나면은 잡아서 딱지를 띄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음. 그것을 한번 북한에게 다독이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하고 예.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통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이 인정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랑 한국도 인정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과연 개념이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 핵 공격을 안 하겠다. 그런 능력이라든지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수준에서의 북한 비핵화를 던진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미 노동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 차원에서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무관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향후 한미가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계속 조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대미 관세, 한미 관세가 재개되는 시한이 8월 1일부터인데요. 근데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와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릴게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오후에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대미 통상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에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만큼 정부가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네요. 예. 이거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그 8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협상이 지금 뭐 갑자기 뭐 장관이 출국하기 전에 1시간 20전에 취소됐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8월 1일 전까지 뭔가 잘 마무리가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8월 1일이 지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 8월 1일이라는 그 기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합의를 한국과 같은 주요 무역 협력 국가와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틀 전인가요? 미국 언론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네. 8월 1일이 마감 기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양질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본다면은 2+2 회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예. 그것에 상관없이 만약 한미 간의 협상 타결을
발표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은 네.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의 처리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꼭 8월 1일에 예. 한국에 대해서 이런 상호 관세를 꼭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꼭 뭐 경제부총리와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야 된다든지 위성랑 안보실장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야 된다든지 만나는 것은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겠죠. 그래서 결과의 도출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다면은 사실 8월 1일이라는 그런 마감 시한은 상대적인 그런 그 차원이다. 예.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스코틀랜드로 휴가를 갔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느긋한 자세를 보이면서 예. 한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때까지 타결이 되는 것을 희망한다. 만약 안 되면은 그냥 서한을 다시 보내서 예. 지난번에 발표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선택은 이 나라들에게 달려 있다 했지만 예.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잘 읽어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라는 데 방점이 합의를 원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지 그것을 꼭 그 폭탄을 터뜨리겠다. 예. 이런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보내드린 게 한미 산업장관의 협상이 이틀째가 끝났다고 했어요. 근데 네네. 특별한 합의점은 나오지 않은 게 일본 관세 10%포인트 낮췄잖아요. 예. 15%로. 근데 그게 우리가 기준이 그럼 그렇게 된 것인가? 일본은 또 굉장히 많이 그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우리가 가줘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 블룸버그 방송을 진행하는 여자 사회자가 예. 출연한 스캇 베센트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예. 이제부터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15%가 기준이 된 것이냐? 네. 미국 단어로는 플로우라 그러죠. 15% 아니면은 말을 안 들으면 50%. 예. 15%냐 50%냐 이렇게 된 거냐 했더니 베센트 장관이 그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사실상 기준점이 돼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예. 한국부터 해서 지금 나오는 말이 일본이 15%까지 내렸으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던 품목 관세에서 자동차 관세를 낮췄습니다. 예. 그건 일본 협상의 가장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것을 많이 양보했지만. 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규모 그리고 비슷한 종목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기준점이 기준이다. 돼 버린 것이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한반도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그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앞서간 얘기일까요? 네, 앞서간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꼭 거기서 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희망이 높았던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하노이. 베트남 예. 하노이에 있었죠. 네네. 근데 세계가 놀랐지만 노딜로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미국 간의 대화 협상의 추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2019년 2월에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이 됐는데 11월에 예정돼 있던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예.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김여정 그때 그 여동생이 담화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면박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네.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 한국이 급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최고 존엄을 어떻게
부산에 단독 정상회담으로 모셔도 갈까 말까인데 예. 어떻게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가 있는데 끼워넣기 식으로 부르면 이건 북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모든 일에는 제대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면박을 주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이걸 가지고 한국 전쟁 정전 이후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것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다. 예. 예. 했는데 미국 측도 인정을 안 했고 북한 측도 무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고록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에서 나왔는데 그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지만 대화의 물꼬를 계속 유지하고 개인적인 친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난 것인데 예. 너무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한 방향으로 가고 삼자 회담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곤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북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 따라서 아이펙 정상회의에 예.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굉장한 성과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의 일부를 띄어서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 3차 정상회담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미국도 북한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북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속보가 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북한의 시선을 돌리기에는 미국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북한도 안 돼 있습니다. 예. 한국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회동이 일어난다면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 그걸 가지고 너무 큰 해석을 하거나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거의 확률이 없다. 왜냐하면은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초청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은 이제 판문점에서 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문을 기초로 만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네. 그걸 가지고 한반도 운전자론의 재가동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파가 됐고 그리고 남북의 채널이 이제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소통이 없는 지가 꽤 됐는데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취임식 전에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제 이재명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년 동안에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 대립,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일단 그 위험한 수위를 낮추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제 확대 비방이라든지 선전을 중단해서 일단은 대화를 제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자. 이래서 대북 확성기 그 방송이라든지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호응을 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서 계속 장관으로서 이제 판문점을 방문해서 국내 그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북측에서도 우리는 대화 제기를 원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이런 그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과연 금강산 관광을 다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우리 그 국민들을 맞이할 준비도 돼야 될 텐데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굉장히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북한에 관광객이 가려면은 갈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법령을 바꾼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정부가 개별 관광을 허용한다면 예.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제일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라면은 그 신변 안전을 보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급선무고 두 번째는 이 개별 관광이라 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보내는 것이라면은 그 정당성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B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번에 러시아 관광객이 원산 갈매에 갔지 않습니까? 일주일 그 지역 북한 내를 관광하는데 약 1,800달러 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액수죠. 6개월 정도의 월급을 투자해야 되니까. 예, 그 정도. 그러면 꼭 거기를 가야 되는가? 2,800달러를 투자해서. 예.
이것을 한국 정부가 정말 한국 국민 개개인의 결정으로 맡겨놓을 것인지 예. 자기 시간, 자기 비용으로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인지 예. 아니면 정부가 이 국민의 개별 관광을 뒤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가 이제 주목이 되고요. 예. 그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것이 북한 정권의 입장 변화를 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마중물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2023년 12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제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네. 남북 간의 관계는 적대적인 두 주권 국가 간의 관계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 관광을 받아들인다면은 한국 국민이 개별 주권 국가의 외국인으로 오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방식을 해서 할 것인지 예. 이 공이 우리 정부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그것을 논의하는 것도 북한에서는 외무성이 나오고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는 상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두 적대적인 주권 국가 간의 관계니까 예. 외국인인 한국인이 주권 국가 북한 영토에 관광을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제 헌법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것까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도를 예. 하고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됩니다. 국정원이 대북 심리 방송, 대북 방송을 52년 만에 중단을 했고 북한도 그 대북 방송 전파를 방해하는 그 방해 전파 10개를 중단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의 호응에 북한이 어느 정도 잘 응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보는 사람의 마음과 시각에 달려 있겠죠. 예. 만약에 제가 사회자님께 강남 고급 아파트를 줬는데 네. 그 대가로 저한테 전화기 하나를 주셨다면은 사회자님께서는 그렇게 부담이 가는 호응은 아닌 것이죠. 근데 교수님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는 우리 받으면. 정부의 입장에 예.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동안 너무 악화되었던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통이 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북한 측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예. 일단 호응을 이 정도 한 다음에 우리의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계속 지켜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 완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예. 하지만 너무 지나친 희망적 사고가 아닌지 그것도 이제 철저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너무 큰 기대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줬는데 북한이 꼭 호응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북한 내의 사정과 체제의 본질을 알고 예. 정확한 분석 위에서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희망적인 사고와 이전에 추구했던 정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 달성하겠다는 그런 고집의 일환인지는 예.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입니까 했을 때 주적은 아니다, 위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포병 부대 사격 훈련을 참관하면서 언급한 게 가장 확실한 전쟁 억지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적은 누구다 짚진 않고 그럼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주적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공화국의 존의가 항상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나의 지도하에서 단결해야 된다. 북한군과 인민들은 예.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치적인 수사인 것이죠.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북한의 주적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전 발언을 본다면은 미국 놈들이라고 얘기했고 네네. 미국과 협상을 할 만큼 해봤는데 결국에는 침략, 적대적인 의도만 확인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저 가로 안에 들어간 주적이 맞는데 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안 한 것은 네. 앞으로 미국과의 이제 통큰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선을 그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굉장한 화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자에서는 북한은 주적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 붙이고 나면은 국방을 책임지는 정보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꼭 규정을 안 하고 좀 더 융통성 있는
정책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사실상의 보다 나은, 더 믿을 수 있는 안보 정책의 그런 자원이 될 것이냐 여기에 예.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주적은 미국, 주적은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여러 가지 태도를 계속 견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 저 정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